박은영의 머니머니2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봐야 될 텐데 네. 11번째이기도 해요. 네. 10번을 잘 공부했고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가 KBS 연예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2013 KBS 연예대상 쇼 오락 부문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요. 박은영 아나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은영 아나운서는 비타민 연예가 중계를 통해 뛰어난 예능감과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빵빠레 터지고 폭죽 터지고 이런 그래픽이 올라가죠. 네. 네. 물론 축하해요. 우수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장 선배님. 네. 즐거우시죠? 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네. 축하도 받을 일이 전 새해에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 네네, 그런 거. 네. 원장님은요? 늘상 저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또 대박 이런 거. 뭐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삶은 잘 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뉴스토크 댓글이나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크 아닌 뭐니뭐니요. 이거 진짜 너무 조수빈 아나운서가 그리우시군요. 알겠습니다. 뭐니뭐니 댓글이나 좀 많이 달렸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삼성 순환 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네, ANSQUD 아이디가 어려우신데? 네. 아이디가 어려운데 대기업이 순환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서 삼성그룹 같은 큰 규모의 기업 집단을 움직이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순환 출자가 이렇게 나쁜 점만 있습니까? 순환 출자는 나쁜 점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나쁘지만 예컨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투기 자본이 그렇죠. 우리 기업들을 공격할 때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와의 순환 출자 고리가 끊어진다면 사실은 이 기업을 물론 종업원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성장을 시켰지만 또 오너, 총수 일가의 노동도 우리가 노력도 포함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투기 자본이 워낙 거대한 뭉칫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 출자 고리가 없어지면 언제든 지분을 매입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외국 자본에 뺏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환 출자가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 출자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부의 같습니다. 대물림도 있고요. 네. 네. MK 정주님께서 신입 금융인이시라고 금융인 예. 축하드립니다. 알짜배기 네. 경제 공부로 출퇴근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많은 지도 부탁할게요. 박은영 누나, 제가 성공해서 누나 데리러 갈게요. 몇 살인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연상인 건 분명한데 네. 글쎄요, 너무 많이 벌어지면 또 제가 데미모드. 성공 안 해도 마음 착하고 건강하면 그죠? 이거 어필을맥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아이디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분께서 며칠 전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청하게 됐다고 네. 여러분 팟캐스트로도 저희 머니머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애플리케이션도 네, 있다면서요. 어플리케이션도 머니머니 검색하시면요. 머니머니2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제가 볼 때 제일 쉽게 머니머니를 매주 보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연예대상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은? 아직 없더라고요. 네, 상금은 없죠. 들어오겠죠. 네. 라이트 39 그리고 훈인의 10 이렇게 쓰시는 분들께 밥은 안 삽니까? 죄송합니다. 밥은 선배님이 후배를 축하해주는 의미로 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박은영 아나운서의 연예대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밥은 제가 사는 걸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는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 5분께 김원장 원장님께서 쓰신 앵그리 경제학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머니머니 11번째 시간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시작해 봅니다. 원장님, 네. 드디어 올 곳이 왔더라고요. 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네. 일명 이게 출구 전략인 거죠. 우리가 네. 배웠던. 네. 갑자기 줄이지는 않고요. 말씀드렸죠. 금융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돈을 조금 푼다, 많이 푼다 이런 것보다 불확실한 거예요. 은근히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전망이 가능하도록 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FRB가, 요물이네요, 요물. FRB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달러를 공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걸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양적 완화를 조금 줄여 나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800억 달러씩 풀던 걸 한 70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줄여 나간다. 조금씩 줄인다는 거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 경제라는 환자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수혈 양을 좀 줄이는구나.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스 네. 기사들을 보니까 뭐 네. 링거를 뽑았다, 뭐 네. 산소 호흡기를 뗐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쓰더라고요. 떼려고 조금씩 떼고 있다. 아.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또 뭐 버냉키의 돈잔치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궁금한 단어가 있었어요. 네.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요. 케이터링도 아니고 테이퍼링이요. 네. 케이터링은 음식 제공하는 거고요. 배고파가지고 제가 지금. 테이퍼링, 네. 테이프를 이렇게 뜯는다. 우리 저 스카치 테이프 할 때요. 이 테이프를 뜯는다. 그 테이프예요? 스페링은 똑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테이프가 저 끝을 가늘게 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면 이렇게 조금씩 풀겠다. 그걸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테이퍼링을 하기로 했다. 테이퍼링에 시작했다.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퍼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푸는 양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미국 네. 경제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이런 걸 실시하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는 네. 요즘 어렵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실업률이 더 낮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오늘 통계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마침 지난달 통계청이 밝힌 우리 통계에 따른 실업률은 2.7%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네, 미국이 지금 한 실업률이 6.5%가 되면 양적 완화를 중단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 1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 11%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7%까지 떨어졌어요. 오. 그 6.5%가 목표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2.7%예요, 실업률이. 그렇게 그러면 근데 구직자가 없다는 건가요? 그 박은영 아나운서 주변에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실업자가 많죠. 없나요? 많죠. 있죠. 취준생이라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취업준비생. 취준생들도 참 네. 많고 네. 그리고 뭐 일을 해도 약간 뭐 아르바이트식이거나 정규직 정말 그렇죠. 찾아보기 어렵죠. 네네, 요즘 그런 정규직으로 경우가 취직하면 젊은 친구들 대학교 때 정규직으로 취직하면 아주 크게 한턱 낸다고. 네. 저희 때는 일자리가 비교적 쉬웠거든요. 20년 전이지만. 네.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을 구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박은영 아나운서처럼. 가는 거. 네. 모든 경제 원리를 결혼으로 귀납시킬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자, 실업률은 근데 왜 이렇게 낮아요? 주변에 그러니까요. 노는 친구들 또는 아주 불안한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통계청에서 거짓말하고 있나요? 따져볼게요. 취업이 안 돼서 과외하는 친구 실업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닐까요? 과외도 일로 보는 거군요.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그래요. 네. 네. 또 고시 공부하면서 이모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네. 돈 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고시 공부니까 그냥 학생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아주 적극적인 구직 희망 의사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시 이게 합격되는 설문조사에서 실업률 중요한 내거든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노량진 고시촌 앞에서 설문조사 많죠. 했는데 네. 박은정 아나운서가 고시 7년째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실업자죠. 그런데 취직에 대한 뭐 취직을 준비하시거나 최근에 뭐 저 구직 희망서 취직에 뭐 응모하신 이력서 적이 내지 않은. 이력서를 응모하신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나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잖아요. 고시 없죠. 공부하니까 없다 그러면 네,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실업률에 거고.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친구. 이거는 실업자 아닌가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를 뽑거든요. 해고된 친구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돼요. 왜요? 해고됐으니까요. 우리 통계가 그래요. 네, 실업자 아니에요. 아예 취업을 포기한 친구.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가 아니에요. 취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강력한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보기엔 실업자잖아요. 캥거루족 같은 사람들은 아예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히 포함 안 되죠. 강력한 취업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네. 실업률에 포함이 되고 네. 통계적으로 실업자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매우 해야 되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2.75%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해야 되고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도 강력한 구직 희망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을 구하려는 사람이어야만 네. 실업률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나는 사실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또는 중소기업 건강한 중소기업에 건전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지금 과외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다고 해서 포함 안 시켜줘요. 실업률에. 그렇군요. 통계가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월 달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월 달에
졸업생들이 많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겠죠. 네. 아무래도 2월 달에 취직을 제일 많이 하겠죠. 고용률이 올라가요. 취직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데 2월 달에 가장 구직 희망 의사가 강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정규직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구직 희망자, 분모는 매우 많은데 네. 구직한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음.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군요. 높아져요. 고용률은 높아지는데 네. 실업률은 따라 높아지는, 고용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현상이 2월 달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앞뒤 안 왜냐하면 맞잖아요. 고용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네, 불구하고. 왜냐하면 구직 희망자가 2월 달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요즘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취업자 수로 보면 취업자는 2월에 제일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진다고요.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네. 말이 안 돼서 그런가요? 통계청에서는 올해부터 좀 새로운 방식으로 네. 실업자 수를, 실업률을 네, 좀 발표하겠다.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놓겠다라는 게 통계청 입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부에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부에서 실업률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겠어요. 바로잡으면 내 임기 동안에 실업률이 이렇게 뛸 텐데. 네. 그렇죠? 지금 한 3%도 안 되는데, 3%도 안 되는데 내 임기 동안에 이렇게 뛸 텐데 어느 정부에서 실업률을 현실화시키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래도 실업률 계산을 좀 현실화시켜보자. 이런 통계청의 정책 변화 훌륭합니다. 박수 쳐줄 만해요. 네. 네. 좀 우리가 알기 쉽고 또 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친절한 경제 뉴스에서는 통계 속에 숨어 있는 엉터리 실업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통계는 정말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다. 네. 사실 엉터리 실업률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엉터리 통계가 실업률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통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통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큰 회사에서요. 직원을 뽑았대요. 네. 이제 면접관이 물어봐요. 대학생에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오는 친구에게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200. 200. 이번엔 이제 회계사가 들어왔다는데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200. 통계학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통계학자가 조용히 얼마를 원하십니까? 재밌네요. 자,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 에버리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평균 기사 쓸 때도 정말 많이 써요. 맞아. 평균이 가장 그 상황, 현실, 그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치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믿음이 가잖아요. 평균 좀. 값을 안 내면 뭘로 도대체 그 상황, 그 현실, 그 값을 대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평균 값이 얼마나 잘못된 통계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호프집에, 아만다, 뭐, 캐리, 네. 마이클, 뭐,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17명이 호프집에서 저녁에 술을 마셔요.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47,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17명의 평균 소득은. 미국의 뭐 평균 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갑자기 워런 버핏이 그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 하려고 들렸어요. 네. 그러자 18명이 됐죠. 네. 이 18명의 평균 소득은 1인당 올라가겠죠. 870, 예를 들어 870만 달러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90억 이렇게. 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9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마시고 네, 워런 버핏의 소득 때문에요. 네. 이 평균이 맞아요, 도대체? 안 맞죠. 틀리죠. 그렇지만 이 18명의 평균 소득은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현실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네요. 워런 버핏 혼자서 다 올려놓은 건데. 예를 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대 국회의원이 300명이란 말이죠. 네. 근데 1인당 재산은 117억 원이에요. 되게 부자죠. 원래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보다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는 부자겠죠. 네. 근데 1인당 재산이 117억 원이나 돼요. 야, 그래서 평균 그렇게 재산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정몽준 의원을 빼니까요. 정몽준 의원의 신고된 재산이 3조 정도거든요. 주식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몽준 의원을 빼면 28억 원밖에 안 돼요. 117억에서 28억 원으로 확 뚝 줄어들어요.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재산은 어찌 됐건 간에 117억 원이에요.
뭐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네. 전셋값 이런 것도 보면 네. 한 번에 뭐 2천만 원이 올랐다, 5천만 원이 올랐다 기본이 2천만 원씩 하면서 오르죠, 전세값은. 전셋값 상승률 그렇게 따지면 막 10%, 20%가 올라야 되는데 네. 사실 발표되는 걸 보면 뭐 0.2% 네. 포인트 막 이렇죠. 1%막 이렇게 되니까 1%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 전세값, 그 아파트가 1200가구다. 그러면 전세값이 한 집은 3천만 원 오르고 한 집은 5천만 원 올랐다. 그럼 한 집은 8% 오르고 한 집은 10% 올랐다. 네. 그런데 평균은 어떻게 내느냐? 나머지 1000가구는 전세값이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전세값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200가구 중에 1200가구 중에 두 집이 하나는 뭐 2천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이렇게 올랐다. 네. 이렇게 분모가 확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겨우 0.03% 오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통계값은 이렇게 많은 오류를 냅니다. 자, 이제 평균값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의 1년 전의 소득 분포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23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서 평균 소득은 160만 원. 160만 원입니다. 네.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은 186만 원으로 올랐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박은영 되죠. 아나운서가 보통 뉴스를 읽죠. 네. 볼까요? 현실은? 두 명의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위소득자는 그대로고요. 그대로. 네 번째 중위소득자도 그대로고요. 네. 다섯 번째 고소득층 소득 5분위만 소득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 만약에 이런 나라가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봐요. 5명 중에 1명이 오르고 2명의 소득은 떨어졌지만 평균 소득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평균은 이렇게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네요. 평균을 믿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대표값이긴 하지만 네. 썩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거. 연평균 온도가 20도쯤 되는 나라가 있다. 어우, 박은영 따뜻하겠네요. 네. 늘 뭐 봄이나 가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같은 데가 이렇게 따뜻한 도시예요. 1년에 비가 한 10번 정도 오고 지중해성 기후예요. 캘리포니아지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기 좋아하는 도시죠. 네. 평균 20도,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연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 영상 20도 정도 아주 따뜻한 도시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밤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도요. 그 나라도 연평균 기온은 영상 20도잖아요. 그러네요. 네.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네.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해석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정리해 볼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를 잘못 내는 경우, 음. 잘 내놨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네.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통계를 잘못 조작하는. 내거나 잘못 해석한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이제 박은영 아나운서가 물어본 해석을 잘못한 경우.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자동차 용품점이 1100대의 차량을 조사했더니 네. 새똥을 가장 잘 맞는 색은 빨간색이더라. 그래서 이제 새들이 빨간색을 둥지로 착각하는 것 같다. 네. 새똥을 가장 잘 맞는 색은 빨간색이다.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새들이 빨간색을 둥지로 착각한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 통계에서. 그러면 국어 시간에 배운 거랑 비슷하네요. A는 B고 B는 C다, A는 C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네. 그 박은영 아나운서 빨간 옷 입었으니까 여기에도 새똥 그 논리대로라면 그건 복 받는 행운이라던데. 뭐 예를 들자면요. 네. 이 통계야말로 진짜 얼핏 그럴 듯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흰색 차량은 갈매기똥에 잘 맞고 조사를 해봤더니 1100대 중에 회색 차량은 주로 비둘기똥에 잘 맞더라. 굉장히 쓸데없는 조사를 했네. 비둘기는 회색 차량에 반응하고 갈매기는 좀 흰색 차량에 반응하더라. 뭐 이런 얼핏 그럴 듯한데 네. 그냥 그렇게 조사가 됐을 뿐이에요. 일단 통계가 잘못됐고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영국 조류협회에서 새는 아무데나 똥을 싼다. 단지 그 밑에 그 색깔의 차가 있었을 우연의 뿐이다. 일치일 이렇게 정리했어요. 뿐이다. 네. 네.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롤러코스터의 이용자 대비 사고율을 냈더니 굉장히 낮더라. 어린이 침실의 사고율을 봤더니 아이들은 그 침실 주변에서 떨어지고 받고 뭐 그렇죠. 사고율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들은 침실에서 다 재우지 말고 롤러코스터에서 재워라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네?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미국에 37개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네. 큰 나라니까. 연인을 가장 만나기 좋은 공항은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유니레버라는 큰 다국적 기업에서 조사를 했더니 필라델피아 공항이다. 가야겠네요. 네, 필라델피아. 연인을 만나기 좋은 공항. 공항에서 연인 만나는 히드로도 아니고. 네, 연인을 만나는 저 러브 액츄얼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공항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죠. 멋지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네, 공항 배경으로 한. 공항을 간 지가 언젠지. 네, 공항을 가야 합니다. 결국 또 그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군요. 네. 필라델피아 공항이다. 왜 그런가 통계를 봤더니 필라델피아 공항이 미국의 37개 국제공항 중에 연착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오. 지연 출발률이. 네. 여객기 32%가 지연 출발한대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3대. 3대 중에 한 대가 지연 출발이에요. 미국은 기다릴 원래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지연 출발이 굉장히 심한 나라긴 한데 평균 연착 시간도 가장 길어서 1시간. 그런데 57개의 레스토랑과 7개의 라운지까지 있으니까 뭐 비행기 연착되면 레스토랑이나 라운지 뭐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가씨 시간 있어요. 커피 한 잔. 네. 그래서 미국의 37개 국제공항 중에 필라델피아 공항이 연인을 새로 만나기가 가장 좋은 공항이다. 아, 근데 뭐 통계가 도대체 이 통계가 말이 되냐고요. 아니 통계가 믿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네. 정확하게 믿을 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내년에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된다면 네, 필라델피아로 가겠습니다. 네, 통계의 오류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몸소 제가 실천해서 보여드리는 이게 마치 저 KBS에 왔다가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고 KBS 아나운서는 다 박은영 아나운서처럼 다 이쁜가 보다. 어머 아니에요? 정말 귀납적 오류죠. 정말. 아니에요? 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라는 게 약간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 방금 제가 통계가 얼마나 잘못 해석되는지를 박은영 아나운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아니 그런데 네. 또 보면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라든가 네.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가장 나쁜 의미의 통계적 실수죠. 그죠? 네.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해서 국책 사업을 한다든지. 그중에 대표적인 게요. 음모 아닌가요? 음모? 예를 들자면 음모죠. 이건 정말 음모예요. 어. 그 손실은 국민들에게 떠안는 예컨대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인 운하 지금은 아라뱃길이 잘 뚫려 있죠. 네. 잘 뚫려만 있을 뿐 백길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정부가 국책 사업을 하려면 BC 분석이 1 이상이 나와야 돼요. BC 분석이 뭐냐? 카드는 아니고요. 네. 이제 코스트고요. 이건 저 베네핏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그 베네핏 혜택이 있는지 소득의 코스트 비용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용 가치 분석이에요. 제가 박은영 아나운서랑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드린 코스트는 100만 원이다. 이 코스트 안에 이제 돈, 시간, 열정, 마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은영 아나운서가 이 A에게 주는 어떤 베네핏, 전화도 가져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영화 볼 때 팝콘도 같이 해주고, 커피도 뽑아주고,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문자도 보내주는 베네핏은 87만 원이다. 네. 100만 원을 코스트했는데, 그러면 이건 B씨가 1 이하잖아요. 네. 1 이하죠?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라고 따지면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A라는 친구는 어프로치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물론 연인 관계는 BC 분석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요. 자, 이 BC 분석이 반드시 1을 넘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정부 입장에서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105원이 나와야 사업을 허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네, 설령 비용이 1조가 들어갔더라도 1조 5천억이 1조 1천억 원이라도 나와야 10%라도 이익을 봐야 정부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BC 분석을 하는데 그 BC 분석이 얼마나 왜곡되느냐. 87년도에 경인 운하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막 경인 운하를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00원 투자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했더니 2.08, 208원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경인 운하에 물길 뚫어가지고 돈 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배가 안 다니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2.08까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통계를 국책연구기관에서 BC 분석을 할 때
분자를 더 키우려고 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네. 이런 의심이 이어지는 거죠. 증명이 돼요. 그 뒤에 한참 지나서 감사원이 2003년도에 조사를 해봐요. 경희 누나, 그때는 아라뱃길이 아니었죠. 경희 누나 정말 이게 사업성이 맞아? 누가 봐도 이거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수천억 돈을 쓰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사업성이 1 이하로 나왔어요. 봐라. 사업성 수익이 없다. 백지화 됐어요. 네. 경희 누나 사업하지 마. 그냥 굴포천 포장공사만 해. 그 이제 홍수 안 나게끔만 하지. 운하 물길을 일부러 뚫지는 내지 마. 마라. 배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 2003년이에요. 네. 첫 조사는 87년이고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경희 누나 사업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 사업을 아주 좋아했죠. 그랬죠. 또 뚫고 싶은 거예요. 다시 국책연구기관에서 심지어 그때 같은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뀌지도 않았고. 네, 매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또 비시 분석을 해요. 그때 얼마나 하느냐? 1.08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1조 투입하면 1조 800억 정도가 남는다. 겨우 누가 봐도 이거 BC 분석을 1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BC 분석이 1 이상 나왔으니까 사업을 한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2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인 아라뱃길을 보면 경인 누나를 보면 배가 거의 안 다녀요. 야, 결국은 원하는 대로 통계를 맞추고 있네요. 네. 많은 정치적 활동 중에 그 정치적 활동의 그 정당성,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를 의심하라. 그러니까 통계의 거짓말을 분석해 보면 네. 잘못된 통계도 있을 수 있고 네. 통계는 잘 됐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의도적으로 네. 조작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80년 5월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한 여론조사 기관이 네.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9%가 찬성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랬더니 찬성률이 50%가 나왔어요. 따져보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낙태를 금지하는 거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나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통계는 조작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현실을 나타내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당연하죠. 통계는 우리 경제활동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거지만 그 통계를 절대 맹신하지 말아라. 제가 오늘 청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네. 자, 뭐니뭐니 11번째 시간 오늘도 다양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